이젠 본격적으로 역학이란 과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도 아까 OT 때 설명을 드렸죠. 역학의 중요성, 역학이 원리가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꼭 가져가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 기본서에 이 파트 1 역학 과목도 역학을 알아야 구조가 쉬워진다. 라고 했어요. 사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이 모든 공부가 쉬워지듯이 역학을 알아야 건축 구조가 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 챕터 1 구조역학 일반, 그리고 챕터 2 재료역학, 그리고 챕터 3 정전구조물의 해석, 그리고 챕터 4 부정전 구조물의 해석, 이렇게 4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학, 우리 한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힘이라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죠. 우리가 뭔가에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는 반응을 할 거예요. 뭐 찌그러진다거나 뭐 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반응을 할 거고,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물체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측하기도 하고 이 관계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바로 어떤 구조 부재다 또는 그냥 전체적인 구조물이다. 힘을 줬을 때 구조 부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변이가 뭐 예를 들어 처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이제 구조역학이 되겠죠. 이 구조역학의 주 관심사는 바로 건축 구조물, 아니면 토목 구조물, 건물, 뭐 교량, 뭐 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역학 일반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힘에 우리 힘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 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성격을 배울 것이고, 우리가 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일반적인 사항들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학부 과정 때 이거는 정력학이라는 과목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나 뭐 2학년 1학기 정도에 배웠을 정력학이라는 과목이고, 챕터 2는 재료역학. 재료역학으로 많이 배우죠. 메테리얼 메카닉스라고 해서 재료역학으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이 재료역학의 주 관심사는 이 구조역학과의 차이가, 구조역학은 다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큼직큼직하죠. 구조, 뭐 보부재, 뭐 기둥부재, 이렇게 해서 힘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라고 한다면, 이 재료역학은 그 구조 부재에서 이게 보라고 하면 이런 용어들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보라고 있다고 한다면 재료역학은 이 보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미소 요소가 주 관심사가 됩니다. 영어로는 element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가 어떤 힘을 받냐 라는 것은 구조역학이고, 그 보를 구성하는 미소 요소가 얼마나 힘을 받냐, 그게 바로 응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응력, 미소 요소가 받는 힘,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바로 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응력이라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재료역학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챕터 3와 챕터 4는 이제 구조 역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Structure Mechanics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건축 구조에서 배우는 구조역학은 정역학 일부, 그리고 재료역학 일부, 그리고 구조역학의 일부까지 우리가 다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힘. 분명 물체에 그리고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 있지 않다면은 구조물이 뭐 변형될 이유가 없고 파괴될 이유도 없고 물체가 움직일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힘의 정의는 바로 force라고 하는 거고, 물체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게 바로 이 힘이라는 거고, 물체 변화를 준다 라고 하는 건 힘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멘트. 크게 우리가 다뤄야 될 힘의 종류는 단순 힘과 그리고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모멘트는 바로 다음 장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힘을 구성하는 요소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힘의 방향,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힘의 3요소. 힘의 3요소. 첫 번째가 바로 방향, 두 번째가 크기, 세 번째가 작용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단순 숫자 하나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에서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작용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방향이 있어야 되고, 크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힘은 이 화살표로 표현을 하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힘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고, 이 화살표의 크기가 바로 화살표 길이죠. 길이가 이 힘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작용점은 말 그대로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힘이 어디에서 작용을 하고 하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은 서로 다른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작용점은 같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힘의 크기가 다른 거죠. 이 화살표의 크기가 짧으니까. 그리고 이 작용점이 같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 두 힘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3요소, 방향, 크기, 작용점.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방향과 크기를 갖는다, 힘은. 그렇기 때문에 힘은 바로 벡터라는 물리량이다. 벡터. 벡터의 정의는 바로 이 방향과 크기 두 가지 요소를 가지는 물리량을 말을 하는 건데, 이 벡터와 비교되는 게 바로 뭐죠? 벡터가 있으면 바로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죠. 스칼라량은 이제 방향이나 크기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크기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대표적인 예가 힘, 방금 말한 힘과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량이고, 스칼라의 대표적인 예가 뭐 일반적으로 부피, 질량,
그다음에 뭐 속력. 우리가 부피나 질량 뭐 이런 것들이 방향을 가지진 않죠. 단순 뭐 부피가 50이다, 뭐 질량이 60kg이다 라고 해서 그 크기만 갖는 이 스칼라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부분인데, 이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경로를 따라서 운전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쭉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로로 운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때 속력이 얼마냐 라고 하면 총 걸린 시간분의 이 운행 거리가 될 거예요. 운행 거리. 그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겠죠. 우리가 보통 차 운전하는 계기판에 나오는 그 숫자가 방향에 상관없이 나오는 속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아까 방향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방향도 가지고 있는 벡터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합쳐진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이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변위라는 표현을 쓰고, 이 예 같은 경우 이 벡터를 다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이 변위가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서 0이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속도와 속력은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 지금 경로가 이래서 좀 더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경로가 뭐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 합산을 하면은, 이것을 합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0이 되고, 이거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변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 총 변이는 0이다. 그래서 속도는 결국 시간은 있지만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속도는 0이다 라고 해서 속력과 속도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힘이라는 것도 우리가 숫자 덧셈 뺄셈이 있듯이 힘도 똑같이 더해주고 빼주고가 있거든요. 힘도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다. 이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성이라고 하고, 뺄셈은 힘의 분해라고 한다. 이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두 가지 이상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합친다 라는 의미고, 그때 그 합쳐진 힘이 하나의 힘으로 합쳐진 그 힘을 바로 합력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해는 하나의 힘을 두 가지 이상으로 쪼갠다라는 개념이고 분해한다라는 거죠. 이 분해된 힘 각각을 바로 불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실제 이 시험에서는 문제를 풀 때는 이 분해를 더 많이 써요. 그 두 가지 이상의 힘으로 분해를 한다라는 경우가 많이 쓰는데, 힘은 똑같이 우리가 삼각형의 법칙이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삼각형의 법칙. 우리가 분해는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 이런 힘이 있다. 그리고 이 분해를 설명하기 전에 이 힘은 바로 이 좌표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위로 향하는 부분, 이거를 Y축, 그리고 그거에 연직한 축을 바로 X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힘을, F라는 힘을 X축, Y축으로 분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X축, Y축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힘과 그다음에 이 힘으로 이렇게 분해가 될 거고, 거기서 하나의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게 여기에 각도가 주어지겠죠. 보통 각도가 주어집니다. 이거를 세타라고 하면 이 F의 X 성분의 힘은 F 곱하기 똑같이 코사인 세타. 삼각함수의 법칙에 의해서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Y 성분은 F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다들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삼각형의 법칙, 삼각함수의 법칙이죠. 삼각함수의 법칙.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A, 그리고 밑변이 B, 높이가 C,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는 A분의 C, 각도에서 마주보는 변 C,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A분의 빗변분의 끼는 각 B,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 이건 혹시 모르더라도 비전공자 학생분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힘도 이거를 빗변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코사인 세타가 F분의 Fx, 사인 세타가 F분의 Fy 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합성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루트 F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F 사인 세타 제곱
이거는 F의 제곱 빼주면 이제 가로 안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1이니까 바로 루트 F 제곱만 남고 바로 이거는 제곱권 삭제되고 힘 F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분해했던 것을 다시 합성했더니 크기가 F인 게 나왔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 분해는 어떤 삼각형의 법칙에 의해서 분해를 x, y 성분에 의해서 분해한다. 이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성은 어떻게 하느냐? 합성은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삼각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법칙. 뭐 예를 들어 이런 두 가지 힘을 합성해야 된다. 이 힘과 이 힘. 그러면은 바로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한다. 그러면은 이 힘이 F1, F2 이걸 합성한다. 이런 식으로 합성할 수 있다라는 게 삼각형의 법칙이고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이 두 힘을 만약에 합성한다라고 하면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과 평행한 힘과 이것과 평행한 힘을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 주면 바로 이 힘이 이 두 힘의 합력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행사변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 합성할 일은 문제에서 많이 없고 만약에 합성을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분해를 해서 X성분은 X성분끼리 그리고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해서 합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예가 바로 여기 있는데 어떻게 했죠? 이 세 가지 힘이 있죠. 개별로 F1, F2 그리고 F3라는 개별 힘이 있는데 이걸 합성해라 라고 하면 다 그냥 X성분과 Y성분을 쪼개주는 거예요. 두 성분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F1을 쪼개주면 F1을 쪼개주면 이렇게 해서 좀 비틀어졌고 이 성분의 힘이 바로 F1의 X성분 그러면 F1의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게 F1의 Y성분 F1 곱하기 사인 세타 되죠. 그리고 이제 F2를 쪼개보면 F2의 X성분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또 Y성분이 F2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 F3가 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것이 F3 곱하기 이가 세타 3니까 코사인 그대로 코사인 세타 3 얘 세타 2가 되겠네요. 세타 2 세타 1 그리고 마지막으로 F3 Y 성분이 F3 곱하기 사인 세타 3가 되겠죠. 이젠 같은 성분끼리는 똑같이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보통은 3kN과 4kN 힘을 합성해라 라고 하면 이 더하기
해서 7kN이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성분이 같다. 방향과 작용점이 같다. 예를 들어 이게 3kN이고 또 하나의 작용점에서 이게 4kN의 힘이다. 작용점과 그리고 뭐가 같죠? 방향이 같죠? 그러면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3 더하기 4라는 게. 그래서 최종 3 더하기 4 해서 이 4에다가 이 3을 더해서 총 4 더하기 3 해서 7kN 이 합선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도 X성분은 X성분끼리 그 다음에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fx 합산한 합력의 X성분은 f1 코사인 세타 1 아니죠 이거죠. f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우리가 힘이 크기도 있지만 방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야 되고 마이너스 f2 코사인 세타 2 이 부분 그리고 f3의 X성분은 바로 이 부분도 마이너스죠. 방향을 여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3 곱하기 코사인 세타 3 이게 합력의 X성분이다. 그리고 Y성분은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써줄 수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합산하면은 X성분은 이쯤에서 나왔고 사실 X성분이 여기다. 그 다음에 Y성분은 합산했더니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세 힘의 합력 F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크기는 이 X성분 제곱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루트 제곱근 하시면은 이 합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면은 이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합력의 각도 세타. 그러면은 우리가 X성분, Y성분을 아니까 아까 탄젠트 세타가 이것분의 이 Y성분이라고 했죠? 이거 X성분분의 Y성분.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fx분의 fy가 될 거고 세타를 역함수 취하면 fx분의 fy가 될 거다. 이거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내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합력의 크기를 구하는 것까지 이 부분은 꼭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힘을 더하고 빼는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기본서 이제 9페이지 넘어가서 이거 놓치고 갔네요. 힘의 단위 합성과 분해까지 알아봤고 힘의 단위 우리가 힘은 보통 F라고 force F라고 표현을 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F는 뭐라고 말하죠? F는 ma라고 하죠. 그래서 m은 질량, 물체의 질량, 그리고 가속도.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 또는 이 톤이라는 단위를 쓰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써서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하면 바로 뉴턴의 대문자 첫 글자 n을 따서 바로 이 n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 만약에 이제 톤이다 1kg에 1m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도록 하는 힘은 바로 1뉴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질량이 1톤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1톤의 질량체에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도록 하는 힘은 바로 1kN이다 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맞죠? 이게 1톤이 10의 3승 킬로그램이니까 이게 그대로 킬로뉴턴으로 가려면 10의 3승 뉴턴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1톤의 무게는 중력 1kN, 1kg은 1뉴턴. 우리가 아까 OT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실 설계하중을 얼마나 본다고 그랬죠? 교실의 설계하중을 3kN per 미터 제곱을 본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3kN이 뭘 의미를 하느냐? 3kN이 우리가 예를 들어 F는 이거는 MA지만 우리가 모든 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힘을 받죠. G라는 중력. 그래서 뭐 사하중이나 고정하중이나 그리고 활하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중력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있는 거고, F는 그래서 mg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활하중이나 그 고정하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는 보통 중력 가속도 얼마로 보죠? G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보고,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0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보는데, 우리가 3kN이라는 거는 m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10을 적용해 보면 m은 3분의 10, 한 0.3톤의 무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3톤이면 얼마죠? 300kg 정도 되죠? 300kg. 교실 1m by 1m에 1m by 1m라는 공간 안에 300kg가 작용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설계를 한다. 300kg라고 하면은 보통 성인 남자 몸무게를 한 70kg로 잡고 뭐 한 4명, 5명? 잡고 한 4명, 5명. 이게 수준의 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잡고 교실을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3kN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연상이 되기 쉽게 한 0.3톤의 무게 정도 되는구나. 300kg 정도 무게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지웠네요. 뉴턴과 킬로뉴턴의 힘을 사용한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가서, 네,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무슨 구조역학인데 무슨 뉴턴의 운동법칙까지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 역학의 기본이 되고 좀 원리가 되는 개념이라 한번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라고 해서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그리고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입자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그 입자는 움직이지 않거나 정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게 제1법칙이고, 우리가 이제 구조역학에서 원리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 입자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그 입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구조물이 힘을 받았을 때 움직이지 않죠. 뭐 운동 상태는 아니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합력이 0인데 정지 상태에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조물의 평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조물이 이제 알짜 힘이 0이라고 하죠. 구조물이 그 합력이 서로 상쇄돼서 0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은 정지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그 원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말을 하는 게 바로 제1법칙. 0이면 그 입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법칙은 F는 MA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쓰이긴 쓰여요. 동력학에 우리가 내진할 때 동력학의 개념에서 사용이 되긴 하는데, 뭐 F는 MA다. 그 질량과 가속도, 질량에 비례하고 그 가속도에 비례해서 힘은 커진다. 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 3법칙.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은 동일 작용선상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역학에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게 어떤 지점,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지점 있다고 하면은 쭉 보고 이 부재를 지지하는 지점, 집안에 지지하는 지점이 있을 때 이게 내리는 힘도 있지만 바로 구조물에 의해서 하중에 내리는 힘도 있지만 이 지점을 통해서 똑같은 선상에 발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발력. 영어로는 리액션이라고 하는 발력이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제3법칙, 운동의 제3법칙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벽을 한번 꾹 눌러 볼게요. 이 벽을. 그러면 저만 이게 누르는 것 같은데 이 반대 벽을 통해서도 똑같은 힘이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팔 선상에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저는 이쪽으로 밀고 벽은 저를 반대쪽으로 밀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제1법칙 이 부분,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이런 수 계산의 원리들이 그냥 나와진 건 아니고 다 이런 법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좀 이 역학 공부를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3법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물체에 우리가 변형을 줄 수 있다는 거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모멘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모멘트. 이 모멘트도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의 한 종류인데, 이 모멘트의 정의는 회전시키려는 힘입니다. 회전. 이 교재를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F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까? 우리가 이걸 힘이라고, 지금까지 봤던 힘이라고 보면, 이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이 영향을 받는 지점과 힘의 작용선, 이걸 이제 작용선이라고, 작용점이었고 그 선을 작용선이라고 하는데, 이 작용선과 이 물체, 힘이 영향을 주는 이 지점과의 거리가 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 0인 거죠. 이 작용선과 그 힘의 영향을 받는 지점 간의 거리가 0인 거고, 이거는 이제 거리가 있는 거라서 F가 주면은 이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모멘트라는. 그래서 이 모멘트는 바로 이 회전시키려는 힘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 그래서 이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M은, 모멘트는 바로 힘 곱하기 거리,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멘트는 커지고, 그리고 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멘트도 커지고, 그래서 각각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F 곱하기 거리 R, 바로 이 모멘트의 크기가 된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시소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사람 A가 누르는 힘이 생기죠. 이거를 P1이라고 하면은 이 P1 곱하기 이 거리만큼의 모멘트가 생기는 거예요. 모멘트.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사람 B가 또 여길 기준으로 이만큼의 눌러내리는 힘이 또 생기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돌려는 모멘트가 뭐 M2, 뭐 M1이라고 하면 M2, M1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회전을 하느냐? 바로 평형을 이룰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M2와 M1이 같아질 때까지. 근데 현재는 지금 어떻죠? 이 사람의 무게가 500N, 그리고 거리가 2m. 그러면은 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힘이 M2가 바로 500 곱하기 2 해가지고 1000Nm 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일으키는 모멘트 힘이 M1이 이 사람의 무게 1000 곱하기 1m 해서 동일하게 1000Nm가 되는 것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현재 이 수평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람에 의해서 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거리에 따라서 힘이 존재한다 하면은 이 회전하려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죠?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고 한다는 것. 그래서 모멘트.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소가 한 2였다면, 우리가 뭐 공구에서 스패너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잘 보이실까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패너라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힘을 주겠죠. 돌리는 거니까 돌리는 거죠. 그래서 F라는 힘, 그래서 손을 잡는 위치 D라고 하면은 이 모멘트가 F 곱하기 D라는 모멘트가 이 나사에 전달이 돼가지고 조여지는 거죠, 볼트가. 네, 이게 바로 모멘트, 회전하려는 힘입니다. 아까 이제 거리에 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걸 나타낸 거예요. 똑같은 힘이지만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볼트에 전달되는 힘이 달라지겠죠. 이거는 F 곱하기 L이 될 거고, 이거는 절반인 F 곱하기 2분의 L이 될 거고, 이거는 F 곱하기 4분의 3L, 이거는 F 곱하기 4분의 1L 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모멘트가 크게 발현이 되죠? 네, 바로 A번이죠. 가장 먼 거리에서 우리가 힘을 줄 때 더 적은 힘으로 우리가 이걸 회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소를 한번 다 타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시소 탈 때? 가장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면은 무거운 사람이 앞에 타야 되나요? 뒤에 타야 되나요? 보통은 뭐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탈 때 아이들을 맨 뒤에 보내죠. 어른들은 앞으로 오고. 그게 왜 그래요? 이 무게가 어른이 더 나가니까 거리를 더 짧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 타게 되고, 이 어린아이는 무게는 작게 나가니까 이 거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가장 뒤에 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서로 균형을 맞게 해주는 거죠. 다 그런 역학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내용들도 그런 역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네. 이것도 이제 힘을 좀 덜 들이려면은 가장 끝에서 힘을 줘야겠죠. 어떤 렌치나 스패너, 이 공구들을 사용할 때.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돌리는 스패너에 의해서 볼트를 조여주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 이 그림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이 모멘트가 분명히 F 곱하기 R이라고 해서 힘 곱하기 거리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거리가 무슨 거리를 말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 거리가 엄밀히 말해서 뭐죠? 이거를 5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5점에서 힘의 작용선과 직각을 이루는 선분까지의 길이로서 최단 거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5점에서 힘의 작용선, 이 힘의 작용선까지의 최단 거리, 즉 수직거리, 이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 곱하기 이 거리만큼의 힘이 여기에 5점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F 곱하기 R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 거리가 된다. R 다시. 만약에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면 당연히 F 곱하기 이 작용선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단거리니까 당연히 F 곱하기 R이 되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된다 라고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세타라고 지금 되어 있죠.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까 우리 바로 전에 분해라는 걸 배웠죠. 힘의 분해. 그러면은 어떻게 분해할 수 있나요? X성분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분해할 수 있고,
y 성분은 F 곱하기 사인 세타로 분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힘이 모멘트에 영향을 줄까요? 이 힘인데, 축 방향 힘인데, 이 힘은 모멘트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없죠. 거리가 없죠. 바로 이 작용선이 이 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리가 0이니까 이 힘은 모멘트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바로 이 힘만 이제 모멘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모멘트는 F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거리 R 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대로 두고 지금 쭉 작용성을 그어 보니까 지금 수직거리가 이거다. 그럼 우리가 R 다시가 얼마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R 다시는 얼마죠? 이게 세타니까 이게 세타겠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R 다시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가 R분의 R 다시니까 이걸 다시 쓰면 R 다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은 이 F라는 힘 M은 어떻게 되냐? F 곱하기 최단거리 R 다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 뭐죠? 똑같죠? 아까 이렇게 구한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것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푸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힘을 X성분, Y성분으로 맞춰주고 이 거리만큼 구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힘을 분해하는 게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푸는 게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건 EF 곱하기 이 거리로 하면 안 되고 이 작용선에서 직각거리, 최단거리가 이 힘과 이 모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된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리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이제 우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력. 영어로는 커플 모멘트라고도 해요. 커플 모멘트. 근데 힘과 이런 크기가 똑같고 그다음에 방향의 반대인 이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분명히 힘의 R자임은 0이에요. 왜냐하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R자임은 0인데 물체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력은. 어떤 영향을 주죠? 이 힘 곱하기 거리 F라고 했을 때 D라고 되어 있나요? 네. L이라고 교재는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우력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바로 F 곱하기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우력 모멘트. 서로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 힘이 모멘트를 일으킬 때 이 두 힘을 우력, 그리고 그게 그 우력이 발생하는 모멘트를 바로 우력 모멘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힘과 힘의 일반적인 상황과 그리고 모멘트, 우력 모멘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